부와 호남 서부, 경북 북부에 5mm 안팎입니다. 지금까지 이규봉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전화통화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고발장 써 보낼 테니 대검에 접수하라. 그런데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웅 후보가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난 쏙 빠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윤석열 캠프는 자의적 기사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검이 기획한 선거 개입 사건,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지사는 의혹이 사실이면 윤석열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의 주인공 제보자 조성은 씨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산으로 갑니다. 왕자에 이어서 학문침 언급됐던 토론회 끝나고 나서 윤석열, 유승민 후보가 신경절을 벌였다는데요. 면전에 삿대질을 했다, 악수하는 소리를 뿌리쳤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강 후보 내일 결정됩니다. 내가 진짜 보수의 대표라고 외치는 황교안 후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마지막 슈퍼위크가 사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경기 투표율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솟는 투표율을 보고 이낙연, 이재명 후보 둘 다 서로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 추격하는 이낙연 후보, 캠프 분위기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투표의 계절입니다. 민주당은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해서 서울, 경기 당원들 투표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강전에 나갈 후보를 뽑습니다. 투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리고요, 또 투표도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투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전화 받으신 분들 뭐라고 답하셨는지, 02로 시작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지, 주진우 라이브 얘기하면 되는데, 네, 청취율 조사 인증해 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장 선거 나갔을 때도, 제가 투표할 때도 제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네,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역시 주말 검사 건수 영향이 끝나자마자 크게 늘었습니다. 네. 오늘 2,427명이 나왔는데요. 많이만 나왔어요. 네, 어제보다 4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 돌파 감염 비중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 지난주의 경우 확진자 5명 중 1명이 돌파 감염자이라고 합니다. 네. 백신 접종자 자체가 많아지기도 그렇죠. 했고, 백신 접종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 면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백신 접종을 하면 그 여러 수치에서 감염률이라든지 중증으로 갈 확률을 많이 낮춘다는 통계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점이 한 11월 9일 정도냐, 이렇게 강기훈 의원이 물었는데 그 정도 될 듯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다만 보건당국은 현재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 최대 1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효과적으로 통제하면 1,000명 이하로 이달 말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JTBC 보도였는데요. 그 이재명 지사는 원래 해당 사업을 공영 개발로 구상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에서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JTBC는 이 당시 민영 개발을 추진했던 대장동 주민들이 이 성남시청을 찾았을 때 이재명 당시 시장과 면담을 했었고 그때 담당 공무원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민영 개발을 검토했다. 그래서 그 수첩에는 민영 검토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이 원주민들이 민영 개발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 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어제 MBC는 검찰 출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통한 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를 했는데 네. 그 안에 고발 사주에 대한 김웅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당시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이 대검 공공수사부 쪽에 전화를 해놓겠다라거나 본인이 대검을 찾아가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본인은 쏙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MBC는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발장은 우리가 쓴다라거나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웅 의원은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랬다면 공익 제보를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만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깊숙이 개입한 것이라고 MBC는 주장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한 얘기예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조성은 씨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하고 윤승민 후보하고 다툼이 있었습니까? 네, 그제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역술인의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연관성을 캐물었는데 특히 이 조선일보 출신 기자가 윤석열 후보의 멘토라면서 인터뷰했던 이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토론회가 끝나고 이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네. 다만 두 후보 간의 이 상황 설명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가 끝난 뒤 그 유승민 후보에게 달려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며 삿대질을 하고 따져 물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삿대질이요? 네, 게다가 뭐 유승민 후보의 가슴 쪽을 손가락으로 2차례 정도 밀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고. 가슴을 찔러요? 네네, 이게 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 토론회 후에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이 선배님 수고 많으셨다라면서 다만 이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이 하는 네. 이 정법강이라는 것은 동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뭐 유승민 후보 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나 이 똑같은 얘기는 그 윤석열 후보가 이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추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해당 동영상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보고 손바닥에 왕자를 쓴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네. 본인은 전혀 감흥이 없었다면서 이런 유튜브를 볼 시간에 정책이나 준비하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서영님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양성근님 그래서 주 기자님 반장은 당선됐나요? 얘기하면 제가 반장 좀 했죠. 네. 제 이름을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출마했을 때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제 이름 쓰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0290님 청취율 조사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KBS 라디오 사장님 자중자애하시고 스태프들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KBS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방송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 방송사가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건 막 시험 보는 느낌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인이 구속됐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관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어요. 관련 사건으로 첫 구속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앞서 검찰이 이 관련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법원에 출석했고 이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한 명은 또 연락이 안 되고 잠적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다른 한 명은 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 정도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김건희 씨가 주식과 자금을 댄 대가로 차익을 얻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도 마구 굴러갑니다. 김건희 씨는 경력 조작 의혹이 또 있습니까? 네, 이 서울대 교수직에 지원하면서 이력서를 냈는데 서울 지역 3개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했다 이런 내역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교육청의 확인 결과 이 김명신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이 대학 강의 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한번 휩싸인 바도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이름이 뭐더라다? 노엘이었습니다. 노엘이죠. 네. 근데 본명은 장용준 씨입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 씨에게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용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 고민하나 고심하나 했는데 영장을 청구했군요. 국감장에서 물고기를 죽인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심지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요. 심지어 한노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입니다. 최근 전북 새만금 공사 현장에 반입된 이 건설 재료의 유해성을 설명을 했는데요.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제철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찌꺼기 침출수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침출수에 들어간 미꾸라지와 붕어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폐사를 했는데요.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비판받을 만하죠. 네, 동물보호단체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학대입니다. 네, 이 실험은 이목을 끌기 위한 쇼이자 동물학대라고 강력 비판했는데요. 리트머스 시험지로 넣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감 때마다 좀 튀어보려고 무리수를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네, 2018년 이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 동물원에서 사살된 퓨마와 닮았다면서 벵갈 고양이를 우리에 넣어와서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살아있는 동물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등지고 나서야 법원은 그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역 심사 당시 변희수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네. 이에 따라 강제 전역 사유인 심신장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남양유업 직원이 이 회사를 들어가면서 남양유업을 들어가면서 임신 포기각서를 썼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네, 이 직원을 둘러싸고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했는데 그 원래 일하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네, 지방을 또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노동자가 어제 국감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 본인이 입사를 할 때 그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남양유업에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또 어제 국감장에 나왔죠. 네, 관련해서 뭐 여러 이제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남양유업이 별도로 입장을 냈습니다. 남양유업은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고요. 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직원분이 지금까지 해온 말은 사실에 부합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통신사기의 대명사죠. 김미영 팀장 붙잡혔습니다. 네,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의 상징 같은 이름이죠. 이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제 친구도 미영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전국의 김미영 씨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서 이 시민들의 돈을 뜯어낸 조직의 총책이 무려 10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전직 경찰이었는데요. 이었다고 합니다. 예. 뇌물로 해임된 사람이었고요. 네. 경찰 시절에 쌓은 지식이 활용됐다라고 합니다. 8271님께서 저는 작년에 그림을 그리며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멋진 목소리에 반해서 주진우 라이브를 듣게 되었는데 그런 프로가 청취율 1위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저희가 저녁 시사에서는 1등인데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주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사람 모아두기와 마스크 쓰면 입장 불가 콘서트 등등 코로나 종료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얘기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자그마한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먼저 고속도로 사고 소식인데요. 무안 광주고속도로 무안 쪽으로 호남대 터널 안에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터널을 진입하기 전부터 미리 차로 변경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체는 수도권 도심 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남사까지 정체가 이어지다가 오산 부근 그리고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총 13km 구간에서 정체가 되는데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비봉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의 교통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마도분기점에서 성산 마도까지 10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의 사고는 처리가 됐는데 여파로 영동대교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 정체 여의도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조성은 씨는 고발 사주가 있었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말을 계속 바꾸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또 말을 이어갔었는데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김웅 국민의힘 후보가 조성은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고발장 보낼 테니 접수하라. 이런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복구됐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MBC는 윤석열이 시켜서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SBS에서는 검찰이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맞는 걸까요? 전화 통화의 당사자이자 제보자이죠.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조성은 씨,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의 그 통화 녹취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저도 보도를 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저도 정말 고무적이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급작스럽게 네. 막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 내심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제가 녹음을 해놨고 보고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씨가 기억에 의존해서 했던 말이 거의 사실로 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네, 정말 저희가 기억력은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박지원 원장한테 조성은 씨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27살 때부터 알았는데 그렇게 똑똑하다면서요? 뭐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그냥 머리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할 얘기, 못할 얘기는 가려서 한다라는 판단까지 같이 해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조성은 씨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네. 자,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와의 얘기를 녹취록을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고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제가 지금 개별 문장과 예. 개별 단어 수준에서 답을 드리기는 아직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음성 녹음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네. 7분짜리 녹음이 꽤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음성 통화라는 게
글씨로만 담길 수 없는 맥락과 뉘앙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그냥 녹취록 차원이 아니라 음성 원본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고 들어봐야겠다. 아니, 들어봐야지 네. 그거를 그냥 그 문장만 따서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또 이제 저번에 손준성 보냄처럼 네. 이상한 공방으로 흐를 것 같아서 조만간 정부 확보를 해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전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그때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라는 문장이 예. 있는지는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지금 혹시 윤석열이 시켜서라고 그 문장이 들어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꺼번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는 김웅 의원이 말한 거는 맞죠?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김웅 의원이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기억 안 난다. 빨리 수사해달라.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김웅 의원이 지금 처음에서 기억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것이 네. 저도 굉장히 이제 이 사건에 부닥치면서 네. 이제 그때 사건 있고 이제 저는 지금도 제가 사건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많은 자료들과 또 이제 수사기관 협조하면서 제가 이제 또 확인하면서 알았던 내용들 네. 그리고 또 다른 보도 저 외에 이제 보도들을 보면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복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은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말을. 아무튼 네. 김웅 의원의 기억은 흐릿하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기억은 그래도 또렷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단순하게 당에 전달하라고 네. 전달했다고만 하기에는 좀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에요. 대검으로 가면 안 된다. 중앙지검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 조성은 씨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네. 그죠? 네, 그렇고,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네. 지금 소환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거를 다 공개를 하기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통화 기름만 보더라도, 네. 보도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좀 부연을 하고 싶은 부분은 네. 그 당시에 제가 왜 기억을 못했나라는 네. 지점에서는 제가 그때 3월 31일자 MBC 보도를 전혀 보지도 않고 네. 이철 라임 사건 이런 보도에 관해서는 제가 팔로우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이동재 기자 관련된 채널A 사건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런 전혀 모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혹시나 나중에 실수할까봐 녹음을 해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내용을 대화를 했다 보니까 네. 제가 아마 그 뒤에도 제가 제대로 좀 기억을 좀 어려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모르는 내용을 자꾸 얘기해서 이 네.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해서 저장해놨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 됩니까? 네, 지금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복구된 통화 내용이 4월 3일 통화인데 네. 몇 개나 이렇게 녹음해 두셨어요? 김웅 의원하고는? 제가 그때 포렌식 저는 화면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네. 이제 수사기관마다 다 복구를 돼 있는 거를 제가 봤고 당시 그 시기에 김웅 의원과는 약 2개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하고 네. 그리고 관련 통화 녹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자면 또 다른 사람은 누구하고 통합니까? 그거는 저도 아직 제가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2014님께서 조성은 씨가 거짓말했다고 고발한 국힘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야당 단체들 거꾸로 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고소 절차를 계속 밟는 이유는 네. 제가 고소하는 거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공익신고자라는 지위를 확보를 하고 공익제보자입니다. 네, 공익제보자를 하는 그 절차 안에서 절대 훼손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남겨서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짓을 아무도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양심 선언을 했는데 진실을 얘기했는데 같은 당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네.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좀 맘 상하시고 그러셨겠어요.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은 지켰어야죠. 전 선 넘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누가 특별히 선을 넘었습니까? 제가 자주 고소를 하게 되는 분들이 선을 많이 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윤석열 후보 말하랍니까? 뭐 손가락질 하신 분도 있고 네. 네. 네, 저를 모욕하신 분도 많고요. 네. 고발 사주였다고 이렇게 진실을 밝혔는데 갑자기 제보 사주가 됐습니다. 5138님도 국정원장 상의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얘기하는데 이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로 넘어갑니다. 국정원 원장과의 만남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를 네. 아끼고 소중하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제가 다치거나 제가 속이 상할까봐 빠지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더 이상 깊게 연루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상의를 드렸더라도 그분을 말리셨겠죠, 오히려. 근데 애초부터 저는 얘기를 정말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달 동안 제가 그래도 사실관계를 밝혀오면서 했던 과정에서는 저는 할 소리는 하고 안 할 소리는 안 한다. 네. 그리고 저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밝혀지면은 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사건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시기 때 뭐 굉장히 바쁘시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뭐 저 찾아주시고 또 언론에 우리 주진우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개혁한다고 되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그분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 제가 보답하는 길은 그분이 명예롭게 그 직을 수행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훼손하면서까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요.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고발 사주 관련해서 국정원 박지원 원장과 상의한 적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제 제보 사주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통화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예. 한 번 점심 때인가? 네. 네, 오셨는데 정말 황당하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싸우라 하고 막 그냥 그러고 끝나셨죠. 아,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면 보셨어요? 전화 오셨죠. 아, 전화가 와서? 오셨고, 네, 그게 한 9월 중순 말 아무튼 뭐 한참 이상한 소리를 할 때 네. 뭐 이상한 보도, 허위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뭐냐,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네 그리고 한 10초, 20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화이팅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그냥 끊으셨어요. 네. 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힘내라, 전혀요. 화이팅이다. 네, 화이팅이다. 공수처가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아니 그냥 화이팅이다 하셔가지고 네. 그것도 그냥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박지원 원장을 입건했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거 또 조사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제가 무고로 하루 전날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나 이제 보복 범죄를 하기 위해서 무고를 저지른 거는 굉장히 중한 죄거든요. 네. 벌금형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무고 고소 접수할 때도 그때 뭐 내용들 자세하게 적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은 굉장히 허접한 고발장을 접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또 이제 단독으로 입건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혼자서 그거를 정치 관여를 하셨다라는 말씀인지, 물론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기계적인 중립을 위해서 이제 입건을 했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조차도 굉장히 저는 모욕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고발 사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점이 밝혀져야 합니까? 그리고 또 언론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저는 이제 예전에 다른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기문란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하시던 분들도 어제 이제 보도들을 보면서 그 심각성을 정말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성격이 물러서진 않고요. 제가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요합니다. 저희 끝까지 밝힐 거고요. 그리고 이 죄를 다른 검찰이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할 수는 없다 하면 정말 큰일 나더라라는 것들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녹취록이 공개되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뵙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호님께서 김병민 대변인 이번에는 뭐라고 하실지 기대됩니다. 이것도 그 김병민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초등학교 때부터 군인이 꿈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하지만 육군은 변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노력했는데 결국 희망이 없어지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육군의 전역 처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희수 하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성전환자 전역 처분에 대해서 사실상 판례가 없었고요. 네. 그런 첫 판례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변희수 하사가 망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소송은 사실상 기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시각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시각이었는데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법원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상속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전역이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변희수 하사가 가지고 있던 뭐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월급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유족이 이 소송을 수개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지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소송을 유족이 이어서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직접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네. 원고들의 권리 구제에 더 적합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그러니까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수계는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장님, 오늘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예. 어렵게 말을 해가지고. 네. 네. 자, 그래서 유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족들은 지금 오늘 재판 내내 오셨고요. 네. 아버님, 어머님 다 오셨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냐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낙골당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아마 그 기쁜 소식을 변희수 하사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은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 김용광님께서 고 변희수 하사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전에 판결을 받았더라면 다른 삶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희수 하사의 목소리만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어도 안타까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자, 변희수 하사처럼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까? 우선은 오늘 판결이 주는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재판부에서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 전역 조치가. 네. 왜냐하면은 법원에 의해서 성전환이 인정이 됐고,
또 수술도 군 병원에서 그 소견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에 대해서 그 전역 처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남성으로 처분을 했냐라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성전환자 군인이 어떻게 복무할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속 반복될 것이라는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고하게 변희수 하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다면은 육군은 항소할 게 아니라 이 비싼 소송 비용도 다 세금이거든요. 네. 항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특히 국방부 장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인 앞에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국방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육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좀 검토해 본 뒤에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첫 번째 판단을 받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안보 환경이 비슷한 해외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아니면 성전환자 군복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위시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보셨겠지만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 인준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못하게 한 트럼프 정부 때의 행정명령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24개국 이상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이란이라는 되게 인권이 후진된 국가도 성전환자에 대한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 이예림 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던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군이 그 수사 결과 최종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주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못했고요. 공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통신영장 기각으로 아예 접근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것을 은폐 축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불기소됐고, 네.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유족들도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입장이고요. 네. 저희는 오늘 이 수사 결과 발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유족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군대 내에서 만연한 이런 성차별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 그리고 또 성전환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제에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빨리 도입해서 이런 성차별받는 여군들과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고 변희수 하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립한 이것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조사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탈세 문건에 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해외 비자금 조성 은닉 의혹을 여러 번 받아왔지만 그룹 총수가 이것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법인에서 실제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 이것, 영어로는 텍스 헤이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궁극기 묻혀, 2번 조세도 피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궁극기 묻혀, 2번 조세도 피쳐.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선물도 준비했어요. 주진우 라이브 채팅창 환경을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주는 친환경 선풀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에코백 드릴게요.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오선의 품격,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자, 고발 사주 의혹 조금 국면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홍준표 캠프에서도 할 말이 있으시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요. 예. 조심스럽게 좀 사안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들 아직 조심스럽습니까? 여기까지 나온 언론에까지는 뭐 조금 더 뭐라고 말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홍준표 후보 요즘 조용합니다. 지금 왕자 논란, 학문 침해 묻히고 있어요. 글쎄요, 조용한 게 아니고 오늘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 제도,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한 900만 명 좀 계시는데요. 그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정책 발표, 정책 공약을 지금 몰두하고 계시고, 지금 다소 좀 정쟁에서는 조금 비껴서 네. 지금 비전을 좀 제시하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비전을 제시하는데 윤석열 후보 얘기만 나오죠? 아니, 근데 오늘 뉴스에 보면은, 물론 지금, 왕자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언론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좀 의미 있는 보도들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홍 후보의 정책 공약이 또 아주 좀 비중 있게 많이 좀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네. 안민석 의원님. 네네네. 제가 볼 때는요. 네. 홍준표 캠프는 요즘 놀고 먹는 듯해요. 조금 오늘도 네. 국회 저희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 이것을 저희 여당 의원들이 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님이라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왜 이거를 홍준표 캠프는 그냥 안 합니까? 왜 놀고 먹습니까? 이 내용이요. 좀 재밌고 심각해요. 김건희 씨가 국민대학교 겸임 교수를 14년부터 16년 사이에 합니다. 겸임 교수를 지냈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세계대학교 전문대 교수를 강사를 했는데요. 이 전문대 이력서 중에 한 곳 서울의 S 전문대 이력서를 보니까 완전히 허위 기재를 했어요. 즉 말하자면은 초중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총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네. 없는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를 해서 강사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씨도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후보의 부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마땅히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것을 홍준표 캠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조경태 의원님도 네. 선대위원장으로서 조금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상대방의 참 어쨌든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상대방의 험을 잡아서 비판이나 비평하기보다는 좀 포지티브한 부분을 가지고 네. 어쨌든 국민들께 왜 홍준표여야 하는가, 대통령이 왜 홍준표여야 하는가는 그런 어떤 좀 설득력이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네. 홍 후보가 가지고 있는 좀 공약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의 삶에 좀 녹여 들어가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 운동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네, 네네. 포지티브 얘기하고 공약 얘기해서 그런지
TV 토론만 나서면 홍준표 후보가 KO 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조금 칼이 무뎌진 거 아니냐, 토론 실력 예전 같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칼이 무뎌지기보다는 너무 공격적으로 상대 진영을 좀 공격하는 모습을 조금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우리 당원들 쪽에서는 우리가 원팀인데 너무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않다. 특히 최근까지 홍 후보께서 좀 네거티브적인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맏형으로서 좀 포용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당연히 정책 선거해야 되고 네. 비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놨는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정책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 보여준 게 없고요. 특히 국민들이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별로 준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비전 열심히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별 동의도 하지 않고요.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정책과 비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이건 너무 자만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저요. 조경태 의원님. 대해서 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오늘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타 후보의 어떤 배우자분에 대한 지적까지 나아가는 것은 각각이 또 성인이고 독립된 인격체들이 있고 그 책임은 또 각자가 지어야 될 몫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배우자의 잘못된 모습을 또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자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야박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716님께서 그렇게 자만하시다가 진다니까요. 자만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좋은 지적은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4716님께서 조경태 의원 멋져요. 여든 야든 네거티브 공방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여당 좋아하지만 조경태 의원님 말씀처럼 정책 선거 준비한다는 말 듣던 중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소속 캠프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물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장동 관련해서요. 네.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해 보이고요. 네. 아마도 문재인 후보가 17년 경선 때 이룩하셨던 57%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이 31만 표고 경선인단이 31만 표인데요. 경기도는 60%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지 않습니까? 또 서울도 60% 달성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께서 종로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울 당원들의 불만과 아쉬움 그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60% 나오고 경기도 60% 나오면은 최종 이번 주 일요일 날 문재인 후보께서 57% 했던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로 이번 경선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안민석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집하고 있습니다만 중도층 그리고 경선 이후에 원팀 이런 데에는 걱정이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제 원팀 문제는 저희 민주당은 저력이 있는 정당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님이나 거기 캠프를 이끌고 계시는 서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경선이 마치면은 바로 원팀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거라고 네.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장동 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번 이 건의 본질이
지나친 그 개발 이익을 그 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네.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 장막이 그치면은 국민 여론이 모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5개월은 평소에 5년보다 더 긴 시간인데요. 이 5개월 동안에 후보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개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화천대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대다수 나와가지고요. 국민의힘 네. 쪽으로 좀 향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러 의혹들이 이번에 홍준표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여든 야든 이번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해가지고, 특검을 안 받겠다, 조사를 좀 부실하게 받겠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네. 말씀대로 빨리 이걸, 수사는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네네. 그 수사의 속도를 내어서 낱낱이 부정 비리를 밝혀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 후에 어쨌든 대장동의 설계는 본인이 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21님께서 조사는 검경이 하고 정책 대결로 좀 신경 써주세요 얘기합니다. 정비록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얼굴 까먹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안민석, 조경태 두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황교안.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재웅이네 가족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건 1년 전 이맘때부터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던 재웅이 아빠는 10억이 넘는 부채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14살이었던 재웅이와 1살 터울의 누나 그리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떠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웅이 아빠가 남긴 빚 때문에 공적인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족들 모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늘어나는 건 빚더미와 한숨뿐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재웅이네 가정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와 내일 새벽 대부분의 중서부 지역과 경북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등으로 확대되고 오후에는 전라동부와 경상 서부 내륙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워낙 기압골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은 오늘과 내일 10에서 50mm로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 5mm 미만의 강수량 예상되고 충북과 경북
경북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날씨가 흐리긴 하겠는데요. 기온은 많이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등 14도에서 21도의 분포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 26, 대구 25도 등 전국적으로 20도에서 27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의 내륙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으로 주의하셔야겠고 강원 산지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대가 유입돼 안개가 짙겠습니다. 아침 기온 예년보다 3도에서 7도 높은 곳이 많겠고 낮 기온 역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고 동해상의 물결이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막 라디오 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못 들은 1부는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청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 둘째 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를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TF는 내일 저녁 영국과 백신 협력을 통한 화이자 백신 46만 8천여 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이경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50억 뇌물클럽 실명 공개에 대한 근거를 보여달라며 관련 녹취록의 전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연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장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소통을 통해 특별보좌관 12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정경제특보에는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방역특보에는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위촉됐습니다. 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의 화살이 이제 불평등, 양극화의 관역을 향해 시위를 떠날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그때 삭발투쟁하셨는데 아이고 두상 잘생겼다는 평가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 역임하셨고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습니다. 그전까지는 2년 3개월 동안 법무장관 지내셨고요. 그전에는 검사로서, 공안검사로서 활동하셨습니다. 태극기 부대 원조 보수, 핵심 보수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내일 4강 진출에 승리의 색스폰 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의 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루시아님,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 민티 샤우팅님, 황임스 본드 나오신다. 황임스 본드까지 쓰셨네요. 요즘 뭐 그런 별명이 그렇습니까?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 제가 많이 괴롭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천만에 아주 네.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마음이 넓으시군요. 네, 그때는 좀 화나셨죠?
뭐 저는 화내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내 하여튼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네. 화를 잘 안 내세요. 네. 자,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가 윤석열입니까? 저 아닌가요? 아니, 황교안입니까? 홍준표입니까? 같은 말 또 해야 되나요? 아, 그렇습니까? 네. 황교안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공약에서 정치인의 좀 깊이 고뇌 느껴집니다. 어떤 공약이 지금 이 시대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당 대표 있을 때 네. 민부론이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 네. 국민을 부자 되게 하는 이론, 네. 민부론, 경제 이론을 만들어냈죠. 네. 그리고 민평론, 네. 안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안 이런 걸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인 정책이라면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나서는 네. 뭐 예를 들면 깜놀, 예. 10억 창업 벤처 배틀, 예. 뭐 이것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것이죠. 네. 또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 네. 이건 이제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나가야 된다. 뭐 네. 이런 정책들을 제가 내놓고 있지요. 부자가 되는 정책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 계속 내놓았어요. 육아, 교육의 희망사다리 내놓고 청년이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 황교안의 공약, 다른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평가받아야 되는데 언론에서 주목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언론은 주목을 좀 덜 하는데 네. 국민들은 네. 굉장히 주목을 하십니다. 그래도 예. 중도층이나 진보적인 예. 사람들 예. 황교안의 공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부정선거 얘기만 해서 좀 속상하진 않으세요? 아니 제가 예. 그 이번에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네. 반 정도는 정책을 얘기하고 예. 반 정도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부정선거가 지금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부정선거를 이게 막아내지 못하면 네. 다음 선거 하나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 네. 좋은 정책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도 대표도 부정선거 얘기하면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바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네. 따라오는 분도 있고 못 따라오는 분도 있지요. 네. 이것은 이제 선거 불복은 안 된다 이런 정치인들의 생각들이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거 불복이 아니라 불법 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불복이라고 하는 건 정당한 선거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네. 불법 선거에 불복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지난 총선은 불법 선거는 아니었죠? 저는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였다고요? 예. 이번 대선은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선거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네. 여러 막기 위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제를 네. 없애야 된다. 네. 또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꿔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김종근님께서 누구도 보일 수 없는 저 안정감 어떻게 표현할까요? 황교안 후보님 힘내세요 얘기합니다. 신용호님은 황교안님 그냥 평범한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였어요. 최건승님 국민의 어려움은 체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도 제가 그 정치적 행보를 할 때 네. 가는 데마다 늘 시장을 들러봅니다. 네. 시장은 시장이기도 하고 서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예. 또 어려운 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핵 그리고 어려운 부동산해법, 통일, 외교,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대통령의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 예. 요즘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보입니까? 지금 뭐 대선 후보로 나온 네. 분들이 다 그런 생각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전 나라 걱정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 후보들에 대한 공격이나 이렇게 비판 그런 거는 잘 안 하시는 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우파 정당은 네. 많이 약합니다. 약해요. 많이 약하죠. 아직 네. 부족하죠. 네. 국민들 보시기에 아직 흡족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할 상대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과 그 아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끼리 서로 뭐 물론 잘잘못도 있지만은 네. 서로 싸울 그런 여력이 없다. 네. 힘 모아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지지자들 응원 메시지 많이 오고요. 또 질문도 많이 옵니다. 1350님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있었는데 부정선거였습니까? 물어봐 달라는데요. 부정선거에 의심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요? 거기도 뭐 여전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있어서의 선거들이 네. 많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겠죠.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뒤바꿔 놓으면 금방 흔적이 나겠죠. 네. 뭐 그런 건 도전을 못 하겠죠. 아, 재보궐선거도 부정선거에. 선거 때마다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아마 사전투표, 전자투표가 들어왔을 전자개표가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 이후부터 많은 부정선거의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6171님께서 농지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합니다. 뭘 봐달라고요? 농지. 어디 다른 데 땅이 있습니까? 아, 예. 저는 땅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대장동에 땅 없습니까? 대장동에 네. 내 땅 없습니다. 네, 요새 뭐 못된 사람들 땅 이거 많이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2014님, 검사 출신 후보로서 요새 검사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네. 중립을 지키고 또 공정해야 합니다. 네.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조사 중이니까 네.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검사들이 개입했다면 그건 잘못된 개입은 네. 다 불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요. 네. 검사든 뭐든 네.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장동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장동 의혹 너무 계속. 많이 잘못돼 가지고 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어려운 주민들의 땅을 뺏어서 네. 그것을 막 폭리를 취해 가지고 네. 뭐 소위 이제 권력 농단이죠. 네. 그걸 통해서 사인들이 네. 이걸 다 차지해 버렸다. 네. 구조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네. 지금 후보가 네. 관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기자 그리고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김기동, 이동열 검찰 인맥들이 주르르르 이렇게 대장동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는데 사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은 황교안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성균관대 후배였고 김만배 씨가 지금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사람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뽑으면 네. 뭐 국민의 힘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다 뽑아보면 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네. 또 이제 우리 당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렇지만 균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이거 판 깔아준 게 누구냐? 네. 저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핵심에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딱 있는데 김만배 씨가 황교안 제가 거의 꼈다고요? 아니 왜 못 끼셨냐고요? 저는 네. 법치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부적절한 일, 예.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고요. 네. 또 그런 법조인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에 법조인들이 동참이 돼 있다. 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 아무튼 황교안 후보는 여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전혀. 8393님께서 잘생긴 건 부모님 중 어느 분을 많이 닮았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물어봅니다. 우리 부모님 닮았습니다. 부모님 둘 다. 네. 엄마 아빠 좋아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도 닮고 네. 또 어머니 틀은 아버지를 닮고 네. 얼굴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네요. 윤석열 후보가 법치, 정의, 상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발 사주에 윤석열 후보가 관련돼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뭐냐에 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인데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태극기 부대 사람들도 그렇고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이 너무 못하니까 네. 너무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반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껏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에 맞서고 반대하고 삭발투쟁하고 했던 사람이 황교안인데요. 저도 요새 많이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보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가는 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1차적으로 네.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회 좀 물어볼게요.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토론회 끝나고 좀 다퉜습니까? 뭐 전 나중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는군요. 보지는 못하셨어요? 네,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기 윤석열 후보가 황교안 대표 보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합니까? 뭐 검찰에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네. 뭐 그런 걸 뭐 좀 차리긴 하겠죠. TV 토론을 통해서 황교안 후보가 이게 정책도 얘기하고 공약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좀 그 조명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왕자라든지 다른 또 논쟁으로 이렇게 흘러서 조금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공영방송에는 뭐 잘 안 나오지만 네. 유튜브들에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많이 나와서 네. 저도 뭐 하여튼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한테 좀 부족한 게 보입니다. 예. 유머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죠? 예. 이거 유머 어떻게 하죠? 저는 옛날에 네. 저도 굉장히 그 유머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요즘은 뭐 제가 얘기하면 다 그냥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대요. 그래요? 예.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오세요. 제가? 네. 예. 뭐 그걸 써주시면 내가 가져갈까요? 네. 그리고 무당 주술 쪽에는 확실히 약합니다. 이 황교안 후보는. 예. 그렇죠.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독실한 기독교이죠. 요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오래된 습관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네. 그 삶을 지탱하는 게 종교고. 네. 종교가 큰 힘이 되고 예. 또 저는 사실은 나라 일하는 거 네. 그것이 내게 삶의 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후보들 무당 주술 논쟁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이거는 한심하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뭐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이 무엇인지. 네. 자, 보수의 대표주자 황교안 후보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 이렇게 조금 비판하고 이렇게 때려야 그래야 이게 언론에서도 받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토론 잘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토론 잘한다는 평을 받는 것보다도 네.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 교체가 제1의 과제입니다. 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 또 이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 네. 다시 되살려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기도 바쁩니다. 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다, 원칙 보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강성 보수다, 태극기 보수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확장성에는 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네. 지적도 있어요. 저는 뭐 강성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원칙론자입니다. 원칙. 확장성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거리 다니보면 네. 저한테 사진 같이 찍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고요. 네. 원칙 보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하고는 요새는 같이는 안 지내시죠? 뭐 제가 같이 지낸 일은 없고 네. 전에 뭐 이를테면 집회할 적에서 네. 논의하기도 했고 네. 그랬었죠. 최근에는 뭐 연락이 좀 뜸합니다. 네. 저도 연락 자주 합니다. 예, 네. 예. 8029님께서 대표님 말씀 드릴 일이 별로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매력 느껴집니다. 그럼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요. 계속 빠져들 겁니다. 김종현님께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전도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저는 네. 다른 분들의 신앙도 존중하고 네. 제 신앙도 존중하는데 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네. 우리의 정신을 나누는 거, 네. 뭐 선교라고 하죠, 네. 전도라고 하고 네. 그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 보는 거는 존중하진 않죠. 네. 점은 종교가 아닙니다. 네. 무속신앙 이런 것도 존중하시죠. 뭐 저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장외투쟁을 지금 선언했는데 황교안 대표님께서 대표 시절 생각하면서 좀 드는 생각이 좀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외 집회라고 하는 말하고 네. 불법 집회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에 그 소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반민주 세력들이 하던 집회는 반드시 불법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2017년 저희가 많은 장외 집회를 했지만
불법 집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적법 집회였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의 집회 시위는 네. 국민의 권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합법적이고 또 법에 따른 이런 장외투쟁, 뭐 집회, 예. 뭐 시위 다 이것이 허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건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원내에서 이렇게 합의, 타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요. 거리로 나가는 것만 능사 아닙니다. 네. 2019년도에도 네. 저희가 치열하게 그 장외투쟁도 했지만 네. 그 이전에 민주당과 네. 굉장한 많은 물밑대화를 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공식적인 대화도 했고 네.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예. 한쪽만 한 것이 아니고. 네. 예, 예. 내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좁혀집니다. 4명 안에 황교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황교안이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깁니까?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예. 황교안이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넘어가려면 네. 싸워보고 또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네. 다시 도전을 했고 네. 아마 국민들께서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경험은 아직 좀 부족하죠. 뭐 법조 생활을 오래 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죠. 네. 뭐 이런 부분은 또 평가를 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싸움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싸웠다는 거는 주먹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뭐 무도한 이런 공격, 압력에 대해서 잘 버텨내고 네. 대응을 했다. 뭐 이런 뜻이죠. 모든 상대 후보들은 일단 이렇게 존중하십니까? 뭐 지금 우리 당에 네. 대선 후보까지 왔다.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하죠. 저는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정치에서 실패했다는 소리지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존중하고 또 네. 아껴줘야 되고 우리 당 지금 대선 후보들 내가 볼 때는 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황교안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비하하고 막 그러면 좀 속상하죠. 속상하지만 네. 또 그게 정치라고 하니 네. 저는 수용하고 그러나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네. 김문웅님께서 초일류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황교안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황교안이 답이다. 황교안이 당선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서 확정된다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물론 이기죠. 왜 이깁니까? 국민이 지금 어떻게 문재인 정권 2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이재명은 결국 문재인 정권 2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 2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대세는 네. 국민은 문 정권은 심판해야 된다. 네. 이것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예. 황교안이 꿈꾸는 나라, 황교안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정상국가입니다. 정상국가. 제가 생각하는 정상국가는 두 가지 의미인데 네. 지금 이 비정상의 반대말. 네. 지금 우리나라 정말 정상 아닙니다. 국정도 그렇고 가치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정상화시켜 놓고 네.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향해서 네. 가열차게 달려나가서 네.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네. 제 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만 부자 돼서는 안 되죠. 네. 국민들의 삶이 초인류, 우리 사회도 초인류인 사회. 네. 제 꿈입니다. 네. 아무튼 민간인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것도 정상국가는 아니었죠. 비정상론이죠. 그렇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그렇습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공격하면서 네. 닮아서 더 못된 짓 하는 거. 이거는 꼭 국민들이 심판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황교안에게 박근혜란? 제가 총리로서 네. 또 장관으로서 네. 함께 일을 했던 분이고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무도하게 너무 오래 이렇게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에게 윤석열이란? 좋은 자원입니다. 좋은 자원이고 이번이나 또는 다음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네. 이런 분 한 분 한 분들이 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도 있으니 이번에는 황교안이 하고 다음번은 윤석열이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네.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아마 받는 사람들이 네. 계속 이어져 가야지 네.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을 다시 맡겠습니까? 네.
황교안에게 최순실이란? 최순실 지금 구속돼 있죠. 네.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요.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도 최순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리고 정책 비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남부권 고속도로 퇴근길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다시 대전 분기점에서 덕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초정부터 삼락 쪽으로 5km 구간에서 차량들 어렵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동광주 부근에서는 천안 쪽으로 차가 많고요. 산월 부근은 순천 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상황 평소 목요일보다 정체가 더 심해 보이진 않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까지 정체가 이어지다가 오산 부근 그리고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많이 어렵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작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또 황교안 후보가 엄청 김민아 기자 보고 반가워하시는데요? 네, 저 당대표 시절에 네. 출입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됐어요. 오, 김웅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김웅 의원한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전날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내가 가면 검찰이 시켜서 옮게 되니 난 빠져야 한다 이런 워딩이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아직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MBC에서는 거기에 윤석열 이란 이름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취재해보니까 어때요? 좀 약간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어쨌든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더 구체화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웅 의원이 이 그 고발 사주 나왔을 때 말이 오락가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웅 의원보다 조성은 씨의 얘기에 지금 무게가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한 달 전에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9월 8일이었습니다. 네. 그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라고 네. 했었고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온 그 녹취록을 보면은 어느 정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대화가 그렇죠. 오간 상황들이 조금 나오게 된 거죠. 구체적이고 그리고 조성은 씨가 정확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좀 당혹스러울 텐데. 네, 오늘 이준석 대표한테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조성은 씨 말이 맞았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접수를 요청했지만 조 씨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알려진 팩트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만 말했고 녹취록 내용이 어떤 경로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그 부분을 오히려 조금 이거 비사실 공표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제 그 얘기를 시행을 해왔는데 규정을 시행해야 하는데 왜 그게 지금 흘러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성은 씨가 거짓말했다 막 그리고 고소 고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제 지금 조성은 씨도 계속 무고죄 같은 거를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공당으로서 자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당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그 진상규명단을 꾸렸었거든요. 꾸렸죠. 네, 근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인지 그거 궁금합니다. 네, 50억 클럽을 네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딱 공개하자마자 이거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인데 이 얘기가 나와요? 네, 어제 그 국감 자리에서 예. 이 명단을 공개를 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죠. 네. 네. 그 이후에 당에다가 물었을 때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자료로 입증된 자료는 아니고 박수영 의원이 제보와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렇게 6명을 꾸려서 말한 것이다. 자기가 꾸려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했느냐면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고 녹취록을 토대로 제보를 합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좀 소식지라고 하죠. 뭐 그 소식지라고 하는 그냥 정보지를 모아가지고 명단을 갖고 있다고 맞습니다. 한 적은 있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도 또 그 6명의 명단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본 4명짜리 그 명단과는 일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이 나오거든요.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곽상도 의원도 나오고 윤석열 후보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또 50억 클럽에는 또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쵸. 가다가 계속해서 조금 제동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 오히려 여당에서 이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뭐 어제 박수영 의원의 그 6명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자백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명 국민의힘에서 4명 이렇게 꾸려지는데 누구 된대요? 황교안 후보요. 황교안 후보. 네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황교안 후보를 오늘 섭외를 하신 게 저는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내 지지도는 높잖아요. 그럼요. 당내 기반은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사실은 황교안 후보의 은혜를 입은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네네 지금 캠프에는 사실 막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도와주겠죠. 당 지지층으로 보면은 네. 꽤 많은 그 분들이 황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이제 어제 오늘 해서 그 컷오프 결과가 이제 내일 발표되는데 49%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당 투표율이요. 네. 그 정도면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황 후보한테 많이 따라붙어 있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황교안 후보가 4위 안에 들고 그리고는 역전을 할 가능성은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윤석열 대세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흔들 수 있을까 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도 좀 주춤하죠.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에 홍준표 의원이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잘 공격하지 못하고 점이나 무슨 침 얘기에 대해서도 홍준표 의원의 목소리가 없어요. 네, 오히려 그 부분을 공세를 펴는 건 유승민 의원 쪽이 가장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지금 대구에 며칠째 내려가서 지지층 만나는데 골몰하고 계세요. 홍준표 후보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그거 궁금하네. 네네.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의 스타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쏟아지는 궁금증, 그 모든 질문 이제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렵다고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의 맛.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망건쌤 조교 헷갈리네요 갑자기. 네. 양지열입니다. 네, 오늘 궁금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인가 점치인가. 대선 국면에 난데없이 역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선 바람에 대선 오면은요 역술인들이 활개치고 다녔어요 지금껏.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손에 왕자를 쓰고 악문침이 나오고 이게 빨간 속옷 나오고 개명 나오고 주술 논란 미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 아니 뭐 이렇게 뭐 선거나 뭐 정치에서 이렇게 역술 같은 것들이 난무한다라는 거 뭐 오래된 뭐 사실이긴 한데요. 네. 뭐 다 알고 있었던 긴 한데 이번처럼 이렇게 대놓고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어서 네.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쓰고 다닌 사람은 없었어요. 예, 그걸 쓰고 다니는 건 없었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그리고 또 뭐 이게 나온 그 이후에 이어진 이야기들이 또 다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왕의 그 손바닥에 그걸 잡고 다니냐 그랬더니 뭐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 그렇다. 네. 뭐 이런 말들도 뭐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냥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좀 뭘 느꼈냐면 야, 참 우리가 바보 취급당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이게 진짜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있구나. 이게 안 그러면 우리한테 저렇게 쓰고 다니고 아니면 또 저렇게 말해도 그냥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네. 정말 기분이 나빴고요. 그리고 이 방송 대본 중에서도 전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1세기에 왜 미신이냐 대 무슨 소리냐 단순한 글자에 왜 헛기비를 씌우냐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충돌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 참. 뭐가 잘못됐냐? 제가 약간 SNS에 저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것이 됐든지 간에 종교가 됐든 그분이 따로 생각하는 무속에 관한 것이 됐든 그분 개인은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조선시대 속담에 양반은 뒷간도 안 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람이 개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경우 특히 대선과 같은 큰 정치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까지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공론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는 안 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건쌤 같은 경우도 밖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고 통렬하게 이거를 이제 고른 작가를 탓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아니에요.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쁘다라는 걸 제 개인 SNS에 썼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저를 비난하시더라고요. 진짜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람을 모욕을 하느냐. 긴장되면 자기 암시같이 손바닥에 뭐 쓸 수도 있지. 왜 꼬투리 잡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왕이라는 말 자체가 알고 보면 누구의 부모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게 백성의 부모라는 뜻을 우리가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늘 사람, 땅을 다 깬다라는 뜻이잖아요. 왕자라는 뜻이. 그걸 다 깨고 있어서 자기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정치 체제에서 정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는 자꾸 민주주의를 국가를 민주적으로 건설해 보려고 그러고 민주정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 간접이 없는 거죠. 자기가 통치자고 위에서 알리로 내려다 보는 거고 너네들은 나의 다 아이들이야라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모욕적으로 썼던 게 사실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잡고 있는 게 중국의 대표적인 중화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자라는 표현을 썼죠. 하늘의 아들이고 그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중화인들이 모여 있는 그 아래에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사실 금수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고 대한민국 같이 예전에 조선과 같은 그런 국가들 오랑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중화라는 사람과 금수라는 짐승들 사이에 낀 존재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그런 수직적인 계열화에서 나오는 개념이 왕인데 망건쌤이 말한 것처럼 그 왕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래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게 또 현실인 거죠. 뭐. 또 언론에서는 또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기사를 써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언론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린다라는 네. 뜻에 그때부터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대표자가 아니라 네. 그건 정말 하늘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리를 통치할 권리를 갖는 네. 그런 사람처럼 묘사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왕처럼 우리를 끌고 가달라. 왜 결단력이 없냐? 왜 지도력이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망원 쌤하고 밖에서 얘기를 나눴던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본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동양에서도 우리가 현재 동양의 어떻게 보면 통치와 관련된 체계를 최근까지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시아를 지배했던 철학이 정확하게는 성리학, 유교에서도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라는 인물도 네. 굳이 지금으로 따지냐면 원래 유학에서는 공자님도 이런 귀신이라든가 이런 존재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탐구할 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라 네. 라고 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학에서는 미신적인 부분들을 다 배척을 했어요. 공자님이 이거 칸트 같으시네요. 그럼 그런 칸트하고 또 굉장히 네. 이성적인 그런 철학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받들었고 그걸 집대성했던 주자조차도 사실은 평생에 한 번이지만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로를 두고 점을 쳤다는 일화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천리, 순리 내부에서 거스를 써온 어떤 운명의 흐름 같은 것들을 인정하는 게 좀 동양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새는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파악해보고자 노력하는 일환이 미신으로 빌 수도 있었던 건데 사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그래 그렇게 보면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문제는 왕이라는 그런 걸 새기는 것은 뭐냐면 그 순리를 거슬리는 거거든요.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시대 관습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들 스스로한테 좀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있는가? 네. 왕을 원하는가? 왕을 추대하는가? 왕을 추대하는가? 이게 옛날에 이제 그 한때 제가 이 기억이 맞다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 지역에 어디 지역을 방문했다가 갔을 때 그 마을에 계신 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을 보고 우리 마을에 임금님이 처음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웃으면서 바로 잡아주면서 나는 임금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들은 알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통치 체제에 맞는 방식으로 권력을 잡아야지 그것과 전혀 다른 발상을 가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3803님께서 윤석열 씨는 겨울생입니다. 겨울생은 더운 것이 들어와야 운기가 상승하는데 당분간 운이 차갑기 때문에 그 운은 하강입니다. 이건 청취자분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저게 전형적으로 동양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세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근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이제 망건 쌤이 저한테 처음 깨우쳐줬던 부분이고 초기에 얘기했던 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게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거기도 사실 완성된 민주주의는 아니었죠. 귀족만이 참가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 가까이 인간들이 왕정을 유지하다가 불과 프랑스 혁명 1800년대 중반에 있으니까 200년밖에 안 된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미국에서도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독립을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왕이 없는 국가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뽑은 게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 일부에게는 아직도 누군가 정치 리더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망건 쌤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로 끌고 가는 좋은 지도자가 나오느냐 그 마음을 통해서 왕이 되고 싶어 할까 이거는 다른 문제는 구분은 해야죠. 변선희님께서 맏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은 참 바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늘에 내린 불행인가? 문현정님은 우리나라 EU에 편입시키고 메르켈을 대통령으로 고용하면 안 될까요? 네. 또 이런 또 창의적인 1105님 확대 해석도 분수가 있죠. 그럼 봉고파직, 위리 안치 등 조선시대 용어 남발한 이재명 지사는 이씨 왕조 부활하는 걸로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그 말을 하신 건 과하죠. 과한 표현인데 왜 그 말을 했냐면 왜 사람들이 내가 왕도 아닌데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그 단어만 나와서. 그 단어만 따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왕도 아닌 사람한테 자꾸 왕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할래 이렇게 닫고 나온 거예요. 맥락은 그랬습니다. 2015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대선 되면 어떤 방송에서 무속인을 출연시켜가지고 누가 왕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궁합은 천상궁합이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다니까요. 선거철마다 역술 바람 불어요. 아니 저도 점쟁이를 데리고 다니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역술인들 중에는요. 이런 얘기하는 역술인들도 있어요. 은근히 제가 누구 점지해준 사람입니다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 얘기하고 다녀요. 내가 누구 봐줬잖아. 내가 뒤에 누구 있잖아. 이렇게. 아유, 그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들. 네. 그런데 정법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천공 스승은 우리가 또 좀 공부를 해야 되는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분 그 얘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저는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양지열 변호사님한테 고백했어요. 네. 제가 이게 학문찜이니 온갖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진짜 내가 클릭해서 봐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다고. 그래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사 프로그램 하는데 오늘 내가 나가서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까지 내가 클릭해서 안 볼 거야. 아니 좋은 분일 수도 있는데 왜 안 해보셨어요? 굳이. 나름대로 철학과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분이래잖아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좀 해석해 주셔야죠. 그런데 오늘 이제 양지열 변호사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왜냐면 그 학문집 얘기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동생이 하는 사니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통한의에서는 그런 건 없다고 정도는 얘기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하다가 아이들이 그것도 미취학 아동들이 그 장난하는 그런 침 아닌가. 3716님께서 전 대통령 구속했을 때 마마라고 외치면서 울부짖던 분 있지 않습니까? 왕에 종속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조현수님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가 외부로부터 전해져 온 거라 국민들이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침 논쟁에서 보면 이렇게 역술, 동양 철학에서 역술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MBTI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아시죠? 네. 그 성향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분류를 해서 좀 편하게 만나고 일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과거에는 이제 자연에서 많이 찾았던 거죠. 네. 자연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게 자연의 원소를 이루고 있는 것들, 금목수화토라고 하는 것들 다 자연의 원소인 거잖아요. 네. 그 성향들에서 나름대로 한번 체계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게 꼭 점수라고 연결됐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동양이 어떻게 보면 종교가 됐든 무속이 됐든 사상의 기저에는 동양의 종교나 사상 같은 경우는 자연이라고 하는 큰 흐름, 우주라고 하는 흐름, 하늘이라고 하는 흐름을 신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서양은 신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의 뜻을 함부로 점친다는 거 이렇게 알아본다는 게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는데 동양은 가장 높은 신조차도 하늘의 움직임을 따르는 그 안에서의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미래를 점치는 것들이 좀 받아들여진 편이었고 서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정을 친다는 게 마녀들이 하는 행동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훨씬 더 안 좋게 받아들여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그 사람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기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네. 이미 신이 다 정해놨는데 기도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뭐냐? 네가 네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 그럼 신의 능력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네. 예,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 같은 데서 그 발상으로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나중에 그걸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면죄부도 팔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신교 개혁을 맡게 되는데요. 근데 칼빈 같은 사람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칼빈이 구원 예정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 예정설 이야기하면서 이게 누가 구원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네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구원받는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너무 궁금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고는 이게 종교가 유지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인간에게 다 있는데 근데 특히 권력자들에게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권력자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중시했던 성리학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런 왕가에서는 막상 숭의 욕구를 한다고 하면서도 또 불가는 왕족이 또 지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의존했던 부분들 많고,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인간으로서 약한 부분이 있는 거 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과 공론화되는 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6171님께서 주역이 꼭 점수는 아니에요. 공자도 줄을 달았잖아요. 얘기합니다. 3312님, 양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변호사 옷보다 철학 쪽 이러고 역학 쪽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게 하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랬어요? 하도 물어보니까 그냥 짜증나서 그냥 아예 봐줬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뭐 최태민 씨도 나오고 얘기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히 이 역술인들하고 관계가 조금 깊었어요. 그게 생각해 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의외로 박정희 때도 그렇고 전두환 때도 그렇고 문화체육 양성도 많이 했었고요. 얘기한 것처럼 역술인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았던 게 역술인 대제전 막 그런 걸 열었어요. 그때는. 본인이 대제전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해야 될까? 정치라든가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메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망고생 같은 진짜 철학자를 따라서는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 들으면 어렵잖아요. 망고쌤이 지금 여기서 방송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책 쓰는 거 보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철학에 간 거죠. 나는 저 진짜 많이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박정희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이 의존했던 게 유심 선포율도 점을 봤었대요. 그렇게 간택을 받았었고요. 가천 정부청사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 터를 이렇게 다 보고 이렇게 만든 거랍니다. 풍수지리 보고. 그 점쟁이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선개헌 옳다. 이거는 하늘이 점지해준 거다. 막 이런 거 대회했었어요. 그때 최태민 씨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정치인들도 점과 역술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역술인을 데리고 밥국집에 가는 국회의원 제가 잘 알아요. 아직도 다녔어요. 지난 대선에 나온 사람 중에 지금 나오면 뭐 어떤 위원장이신데 그분은 점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점쟁이의 점지를 듣고 대선에 출마했어요. 아니 사실 정치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기업들 중에서도 과거에 신입사원들 채용할 때 관상가가 같이 앉아있는 경우들이 재벌가에서 면접을 볼 때 관상가가 옆에 있었어요. 아니 뭐 그거는 사기업에서 그러면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되게 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항상 공적인 공간에 그런 사적인 것들이 등장해서 뭔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적인 권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는 이게 가치 판단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은 아니고 그런 분들의 대변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고 한다면 공적인 인물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뭐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점쟁이를 데리고 다니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묵주 염주 들고 다니는 거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미신과 종교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인간은 역사적으로 그걸 구분해 왔거든요. 그래요? 난 점쟁이를 믿어. 나는 왕자를 믿어.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신과 어떤 그 종교를 구분했을 때는 그런 종교들이 우리 인간에게 기여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종교까지 다 미신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와 미신 간에 어떤 선을 그어놨다면 그 선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주는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그 믿음을 본인은 가져가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9505님 관상은 과학입니다. 얼굴 보면 성격, 사랑, 각오 다 보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인지. 문현정님 대통령이 왕이라서 코로나랑 주택 문제를 태평천하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철학의 맛 오늘 결정적 한마디로 닫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냥 손이라도 깨끗이 씻자. 알겠습니다. 네. 손이라도 깨끗이 씻자.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믿음을 엉뚱한 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이 보낸 믿음을 엉뚱한 데 쓰지 말자. 알겠습니다. 네. 철학의 맛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만곤 박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조세 도피처였습니다. 조세 도피처. 네. 스티비 원더의 슈퍼스티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